2013년 5월 18일 오전 9시 반경에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살던 한 주민이 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야산 기슭에서 무언가 나뭇잎에 덮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눈에 들어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나뭇잎을 들춰봤는데 여기에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남편이 와서 시신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요.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다행히 이 시신의 신원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미 9일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52세 여성 수도검침원 일을 하던 김 씨였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사실 시신이 발견된 이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했던 곳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충격도 엄청났겠죠. 처음에 이제 이 시신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어느 정도는 이 사망자의 신원을 예상하고 있기는 했어요. 마을에서는 계속 이제 김 씨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시신은 알몸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린 채 참나무 잎에 덮여 있었고요. 5월이잖아요. 이미 부패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걸로 봤을 때 사망 전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뒤에 이곳으로 옮겨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입고 있던 옷이라던가 뭐 신발, 소지품 이런 것들도 주변에 없었어요. 바로 곳간으로 시신을 옮겨서 부검에 들어갔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됩니다. 마을에서 검침을 하다가 사라진 상황이니까 일단 경찰이 마을 주민부터 조사를 해야겠죠. 3명의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라요. 어떤 기준으로 압축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과거에 뭐 비슷한 전력이 있었거나 혹은 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방문했던 그 집의 주인들 중 일부가 용의선상에 올랐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3명의 DNA를 국과수로 보냈고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용의자 셋 중에 1명, 30세 손 씨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6일 후인 5월 24일에 손 씨를 검거했는데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근데 경찰이 봤을 때는 약간 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술을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얼마 뒤에 자신의 범행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늘 그랬지만 이 이유와 과정이 너무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피해자 김 씨가 수도검침을 하러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들더니 통화를 하려고 하더라. 지금 이 사람 말대로라면 들어왔다가 난데없이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줄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 근데 검침을 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전화기를 들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뭐 볼 일이 있나 보다. 뭐 전화를 하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손 씨 본인이 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없다면 그 전화를 신고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뭐 본인이 뭐 수배 중인 범죄자였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손 씨가 말하기를 피해자를 마당에서 목 졸라서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집의 이 구조가, 손 씨의 집 구조가 정확하게 뭐 이미지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경찰이 그럼 마당에서 목을 졸랐으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목 조르는 걸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추궁을 해요. 사실 경찰이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면 아니 아무도 못 봤다. 왜냐하면 내가 마당에서 무슨 짓을 해도 누군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김 씨를 좀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은 있었다. 그래서 김 씨가 수도 검침을 한 이후에 못 가게 하려고 이제 계량기 뚜껑을 교체해달라고 말을 했고 욕실 수도에 누수 이야기도 했었다. 근데 그때 김 씨가 나를 수상한 눈으로 보길래 끌고 들어가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연히 수상한 눈으로 보겠죠.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그거를 거의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고 수상한 눈으로 봤을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미 수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앞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연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했던 진술, 번복된 진술도 보면 앞뒤의 말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말을 또 약간 바꿔요. 아, 나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수도 계량기랑 누수 이야기를 했는데 김 씨가 갑자기 이거를 수상하게 여기고 전화를 걸려고 해서 그거를 멈추려고 아니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멈추려고 손목을 잡아당겼다가 이 사람이 욕실로 넘어졌다. 그때 김 씨가 소리를 질렀고 내가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뿐이다.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짓말의 특징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꾸며내려고 하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내용 그리고 판결문에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김 씨가 사망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가 분석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김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 김 씨를 부검했을 때 나온 결과들 이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김 씨는 공무원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남이녀를 두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하나도 아닌 셋이니까 점점 이제 가정 형편의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수도검침원 일이었어요. 2006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시에서 이 수도검침원 일을 하는 거랑 농촌에서 하는 거랑 굳이 비교하자면, 물론 둘 다 힘들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농촌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워낙에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구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한 달에 1200가구.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검침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한 달에 1200가구를 검침을 해야 하다 보니까 휴일을 빼면 하루에 45가구를 방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사람도 계속 대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자기 시간까지 쪼개서 아내하고 함께 검침을 다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13년 5월 9일에도 이 김 씨의 남편분이 휴가까지 내서 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거든요. 다음날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었나 봐요. 비가 오면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지잖아요. 혼자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휴가까지 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맡은 구역을 검침을 하고 이제 다 끝나면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장소까지 정해놓고 흩어져요. 남편이 먼저 검침을 시작하고 이제 일도 먼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때가 약속 시간이었나 봐요. 오후 5시경에 나 일 다 끝났어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나? 아직 안 끝났나? 바쁜가? 싶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끝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가면 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남편이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내 아내 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당일 오후 6시 30분경에 김 씨의 남편이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접한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뭐 가스 검침, 수도 검침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소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불특정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계량기 같은 걸 살펴볼 때는 꽤나 내부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대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보다 위험도가 되게 높은 직업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다가 폭언을 듣거나 성범죄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일단 이 부분을 되게 높게 가능성을 봤어요. 김 씨가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집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이렇게 초반에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김 씨의 동선을 쫓으면서 CCTV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CCTV 자체도 많지는 않았었고요. 결국에는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서 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안평 2리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평 1리에 있는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근 도로, 야산 이런 곳들도 샅샅이 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서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찾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4일 후에 실종 4일 후에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경찰견까지 투입을 해서 다시 김 씨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 씨를 찾지 못합니다.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흔적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시신이 발견이 되고 DNA까지 검출이 되면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대체 검침원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유기한 잔인한 범인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범인 손 씨. 손 씨는 처음 검거했을 때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뭐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도 있었고요. 조현병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아주 잠깐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요. 이후에는 운전기사 일을 잠깐 하다가 이것도 이제 오래 못하고 관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하는 일은 늘 비슷했어요.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게 그냥 거의 밥 먹고 하는 일이 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외출도 거의 안 했고요. 가족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집에서만 생활을 해요.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어서 이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살다 보니까 2012년경에는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가족들이 이제 너 진짜 병원에 가보자, 입원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근데 이것도 손 씨가 거부를 하면서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로 맨날 갇혀서 밥 먹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이상한 사진 보고 이게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범행 당일인 5월 9일도 똑같았습니다. 집에서 각종 이상한 사진, 잔인한 사진 이런 영상들을 막 골라보더니 5월 9일 새벽부터는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살인 도구, 현장 검증, 어떤 뭐 특정한 사건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 말고 우린 보통 그래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근데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 말고 직접적인 도구를 이런 명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다는 거. 물론 호기심에 의해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떤 말을 검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손 씨는 평소에 강간이나 살인의 충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7분경에 피해자가 손 씨의 집에 왔었던 거죠. 처음에 밖에서 이제 검침을 하고 있었대요, 김 씨가. 근데 검침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손 씨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피해자한테 수도 계량기 뚜껑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욕실에 있는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들어와서 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들어오란 소리예요, 집으로. 욕실까지 그것도. 근데 검침원이 여기까지 봐줘야 되는 건가? 저는 그 검침원 분들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봐줘야 되는 건가? 누수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인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손 씨가 하는 말이랑 사건 관련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달라요. 손 씨가 진술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바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꾸다가 마지막에 했었던 주장이 이거예요. 손 씨가 이발이나 면도를 한동안 하지 않은 되게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피해자에게 뚜껑 교체 그리고 점검을 요구했을 때 피해자가 손 씨의 지저분한 모습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니 갑자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 그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걸 막으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팔을 당겼다가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넘어졌고 이후에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대로라면 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 일이지 성폭행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전문가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은 수도 계량기 뚜껑은 바꿀 필요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분명히 이걸 보면 욕실 수도꼭지에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누수가 있다는 말로 그런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몸을 보면
표피박탈, 피하출혈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흔적은 누군가가 억압을 했을 때 이거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속됐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 씨의 말처럼 뭐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막으려고 팔을 당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수준에서 생기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있었을 거고 이때 표피박탈이 생겼을 것이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해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뇌피절이 아니라 실제 시신에서 발견된 모습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피해자가 이 지역에서 수도 검침업만 5년 이상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뭐 검침 오시는 분, 소독해 주시는 분 보면 오셨던 분이 또 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 동네에서 그 좁은 마을에서 5년을 했으면 손 씨가 피해자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처음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을 했을 거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손 씨가 저지른 행동이 더 소름 끼치고 진짜 인간이라는 게 대체 뭘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본인 말대로 진짜 피해자가 뭐를 오해했고 그걸 막으려다가 살해했다면 지금 본인이 제정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랑 싸우다가 정말 우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밀던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태연하기는 힘들거든요. 뭔가 멘붕이라도 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놈은 뭘 했냐.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넣어두고 거기서 음란 영상을 보기 시작하더니 정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신을 막 오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손 씨는 김 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물들을 은폐하기로 했어요. 일단 옷을 벗기고 소지품들을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소지품 중에서 불에 안 타는 뭐 안경이나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막 잘게 부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서 다른 곳에다가 버려요. 막 군데군데 해서. 이런 놈이 설마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겠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인 5월 10일 새벽에 손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싣고 집에서 약 900m 떨어져 있는 야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문중 납골당 입구에 있는 나무 밑에 시신을 내려놓고 주변에 있던 나뭇잎으로 덮어버려요. 묻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시신을 유기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의 경찰견까지 동원했지만 시신을 못 찾다가 9일이나 지나서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을 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시신 유기 장소가 경찰이 수색하던 그 범위 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욕 많이 먹었죠, 당시에 경찰이. 이게 발견이 늦어지다 보니까 부패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5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웠겠죠? 어쩌면 이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시간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었고요. 완전히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용의자가 돼서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했어요. 자신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엄청 났었습니다. 주민들도 충격이 컸어요. 이 지역, 의성군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도 되게 자부심이 컸었다고 해요. 누가 내 이웃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손 씨는 어떻게 됐냐? 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오욕으로 검거됐고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가 손 씨의 사정을 좀 많이 봐줬어요. 일단은 심신미약,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심신미약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 성격이나 생활 태도 등을 봤을 때 이 사건이 원래부터 손 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악화된 우울증 그리고 정신질환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시청함으로 인해서 증폭된 성적 욕망에 기인한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병력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이런 안 좋은 영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범행 충동의 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인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정신병력, 영상에 몰두하면서 억제하지 못한 범행 충동, 범죄자의 말도 안 되는 이 범행에
온갖 이유를 지금 다 갖다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20년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이 되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검사는 손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손 씨의 범행 전후의 태도,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손 씨는 김 씨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당황해서 목을 졸랐던 것뿐이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당황해서 목을 졸랐다는 놈이 시신을 옆에 두고 음란 영상을 보고 시신을 모욕합니까? 양측 주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저는 제가 뭘 잘못 알아듣고 있나 싶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논리인가 싶었거든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검사 측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범인의 의식 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범인의 의식 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모든 범죄자들이 충동 억제를 못하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다 심신미약으로 봐줘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검사 측 주장대로 범행 전후 그리고 당시에 했던 범죄자의 그 행동만을 봐야죠.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확정이 돼요. 사실 손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항소심에서 뭐 강간과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니까 그 뉘우쳤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계획적이 아닌 사람이 휴대폰으로 검색했던 키워드, 살인도구, 현장검증 뭐 이런 단어들, 살해 이후에 저질렀던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의 악마 같은 행동들, 이게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할 짓은 아니겠죠. 이제 와서는 그 어떤 것도 시간을 되돌려 줄 수가 없어요. 한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피해자는 다시는 가족들 곁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외치는 살인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신의 앞에 펼쳐진 깜빵 생활에 대한 걱정이 더 컸을 거예요. 어쩌면 그 미안함에 대한 표현도 감옥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기였을지 모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